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에너지 산업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텍사스에 그 블랙아웃이 있었죠. 대정전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인 파워월과 메가팩 그리고 파워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핵심 역량인 오토비더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구독자님께서 주신 의견이 지금 좋은 영상으로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테슬라의 수직 통합에 관한 그 연구 보고서를 상편과 하편 두 편으로 나누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영상을 두 편으로 나누어서 제가 올려드렸는데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테슬라 버티컬 상은요, 그 테슬라 플랫폼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기가캐스팅과 4680 배터리 셀의 비밀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이 한 편의 영상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하편은 모빌리티 왕국을 꿈꾸는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율주행 기술과 그리고 수직 계열화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주제를 좀 많이 담아서 영상을 제작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FSD, 로보택시, 충전 인프라와 에너지 사업, 인공지능 AI, 슈퍼컴퓨터 도조, 스페이스X 통신 산업, 그리고 보험 산업과 그 혁신 기업이 갖춰야 할 기본 원칙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 구독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특히 이제 하편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은 주제들이 많이 있으니 이 주제를 좀 나눠서 영상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두 편의 그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이 두 편도 열심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자율주행, 테슬라 자율주행의 모든 것, 그 다음에 테슬라 로보택시의 모든 것 해서 두 편의 영상을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로 보면은 세 번째 충전 인프라 부분이 있는데요. 이 충전 인프라 부분은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테슬라의 혁신 두 번째 편인데 슈퍼차저 새로운 충전 곡선 기술로 충전 시간을 60% 단축할 전망이라고 하는 이 영상을 미리 올려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충전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편이죠. 여기 에너지 사업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미리 제가 또 올려드린 영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의 주가 폭발은 에너지 비대칭 극복에 달렸다는 그 영상이 있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그 내용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는데 약간 이것은 전체 그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에너지 전쟁 중 그 4차 산업에 들어가는 그 에너지가 지금 계속해서 더욱더 필요하고 테슬라는 이곳에서 지금 기회를 찾고 있다 하는 그런 배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은데요. 시간이 좀 부족하시면 오늘 영상 보시고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이 영상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테슬라의 배터리에 관한 내용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테슬라의 배터리에 관한 영상은 이 두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미국 그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 배터리 전략을 전환한다는 그 영상과 테슬라 주가를 폭발시킬 리튬 전쟁이라고 해서 굉장히 흥미있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제가 실제로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아주 이렇게 재미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도 시간 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차세대 성장 엔진인 그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그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첫걸음이라는 그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 그리고 LG 경영연구원의 테슬라 효과, 그 자동차에서 에너지 시장으로의 확산이라는 그 LG 경영연구원의 그 자료를 그 참고했고요. 또 미국의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코트라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미국 재생에너지 시장 및 에너지 전환 동향이라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크게는 이 세 가지 보고서를 위주로 하고 또 나머지 세 편의 그 기사를 또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위키의 2021년 텍사스 대한파 및 정전 사태, 그리고 EB포스트의 테슬라 에너지 사업의 성장이 필연적인 이유, 그리고 그 다음에 로아 리포트의
분산형 에너지 자원 시장을 장악하려는 테슬라의 큰 그림이라는 세 편의 그 사이트에서도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구독자분들은 직접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인트로 부분에 나왔던 영상은 이 테슬라의 그 유튜브에 공식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테슬라 메가팩이라는 제목으로 올라가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내용은요, 텍사스의 앵글톤에서 그 그리드라고 전력망이거든요. 그 전력망에 지속 가능한 백업 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가 재현되었고, 이로 인해서 81개의 테슬라 메가팩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치된 메가팩이 지역 사회의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면서 더 큰 정전보호 기능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영상이 그 인트로에 들어가서 약간은 좀 길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 주제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미리 인트로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 텍사스 앵글톤입니다. 이 지역은요. 텍사스 오스틴, 기가 오스틴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자동차 공장인 기가 오스틴이 있는 텍사스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제 앵글톤이라는 지역에 81개의 메가팩을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이 81개의 메가팩을 설치한 배경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 전력 용량으로는 200메가와트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시설입니다. 목적은 그 에너지 시장에 참여해서 그 텍사스의 그 중앙 그 전력망이죠. 그 전력망이 정전 사태를 발생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1년 2월에 있었던 텍사스 대정전 사태에 대한 영상을 부분이 나오는데요. 2021년에 아주 기록적인 그 한파, 거의 한 30년 만에 오는 한파가 텍사스를 덮치면서 3일 동안이나 정전이 됩니다. 영하 14도까지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전열기구를 이제 쓰려고 하죠. 그러면서 전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됨으로써 순간적으로 3일 동안 전력이 끊기는 블랙아웃이 되어버립니다. 그야말로 공포의 3일이 텍사스의 2021년 2월에 있었다 하는 영상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는 메가팩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중앙 그 전력망에 그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수요를 공급하고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전력이 끊기지 않고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테슬라의 메가팩이다 하는 내용으로 앞서 인트로 영상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해보면 정말 이것은 테슬라의 그 운이기도 하고요. 일론 머스크의 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미래를 내다보는 그 일론 머스크의 통찰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2021년 2월이잖아요. 이때 작년이 이제 2021년 2월이고 올해 이제 4월 달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기가 오스틴 공장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기가 오스틴 공장이 건설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오픈은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걸 위해서 테슬라는 메가팩을 또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건설 중이었던 거죠. 한파가 닥쳤을 때는.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한파가 닥치면서 사람들은 정말 이 전력 공급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굉장히 절실하게 이제 느끼게 되었는데요. 테슬라가 이 메가팩을 건설하고 있다는 소식이 뭐 3월달, 4월달에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테슬라의 에너지 산업이 또한 그 굉장히 그 주목을 받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그 에너지 산업과 일론 머스크의 그 통찰력이 빛을 발하게 된 순간이었거든요. 자,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이제 텍사스에서는요, 그 30년 만에 한파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추위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텍사스에는 항상 온화한 기후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전 상태가 발생하니까 그야말로 이제 카오스 상태가 된 거죠. 대혼란의 상태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땔감을 구하러 다니고요. 그 전기가 끊겼기 때문에 지금 이제 먹을 걸 사러 나온 거죠. 그래서 전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손전등으로 이제 밝히면서 식료품을 이제 사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사스의 그 평균 온도를 보시면요, 2월달이 가장 춥잖아요. 그런데 6도에서 17도 사이입니다. 그리고 평균 온도는 10도죠. 그러니까 2월달에 6도에서 17도면 낮에는 뭐 반팔을 입고 다니기도 하는 날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영하 14도 이하로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카오스에 휩싸이게 된 거죠.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텍사스 주의 정전 사태가 430만 가구로 피해가 가장 컸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내용인데요. 텍사스 전력망은 다른 주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된 원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텍사스 전력망이 다른 주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인구가 한꺼번에 에어컨을 켜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주의 그 가장 극단적인 날씨를 염두에 두고 텍사스 전력망이 구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텍사스 전력망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만 혹한의 상태를 대비한 것이 아니라 여름에 있는 그 더운 날씨에 그 혹석이라고 그러죠. 더운 날씨에 염두를 두고 그 전력망이 항상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렇게 대비를 많이 안 했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아마 이런 피해가 더 컸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추운 날씨는 드물었지만 텍사스 전력 운영자들도 2011년과 2018년에 일시적 한파를 겪은 후에 겨울에 전력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2011년이라고 하면 2021년 2월에 이런 아주 큰 사태가 벌어지게 되니까 그 딱 10년 전이죠. 그 당시에도 이것과 비슷한 상황의 블랙아웃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대처를 제대로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의 한파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최악의 한파에 미국에서는 23명까지 사망하는 아주 그 기후 이변이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미국의 그 전력 공급망은 크게는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 공급망, 전력 공급망은요, 이거와는 별개로 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미국의 전력 공급망은 동부와 서부, 남부, 그리고 텍사스 전력 공급망, 이렇게 네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위 그림에는 세 구역으로 미국의 전력망이 구성되지만 실제로 미국 전력망은 인터커넥션 4개로 나뉜다. 바로 이제 그 텍사스 전력 공급망이 별도로 있다 하는 내용이죠. 텍사스는 그 1999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당시 텍사스 주지사로 이제 재임할 당시에 그 전력 공급을 민간에게 맡기는 시장화 정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는 그 민영 발전 업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민영 발전 업체들이 만약에 국가 전력망에 연결되게 된다면 그 많은 규제가 이제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전력망을 텍사스 전력망으로 독립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텍사스 그 전력 공급망이 이런 동부, 서부, 남부, 그리고 별도의 그 텍사스 전력 공급망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서로 이제 공급망끼리는 또 전력을 주고받고 하는데 텍사스는 또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2011년 2월 달에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사스가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이유는 텍사스의 석유와 가스가 풍부히 매장되어서 안정적으로 발전소를 돌릴 수 있어서였다. 다시 말하면 텍사스는 그 석유도 풍부하고요, 그 천연가스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거기다가 풍력 발전도 거의 총 발전의 한 20%를 차지할 정도로 재생에너지도 굉장히 풍부한 주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주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따뜻한 것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영하 14도의 한파가 왔을 때 견디지를 못하고 많은 좀 문제를 일으켰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1년 2월에 그 기록적인 한파를 겪고 그 천연가스 설비 작동이 그때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10년 전에 2011년에 그 똑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개선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도 그 관리 감독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제 따르지 않고 있었던 게 또 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의 그 메가팩이 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때 메가팩이 건설되어 있었다면 텍사스의 주 전력망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된다면
3일 동안의 그 아주 공포스러운 그런 정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전력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력 산업의 특성을 알아야 이 전력 산업이 어떻고, 그래서 테슬라가 왜 이곳에서 그 성장의 그 발판을 마련하고 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요. 전력은 계속해서 생산하게 됩니다. 전력은 계속해서 이제 생산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송전탑, 변전소, 전신주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로까지 이제 전기가 오게 되는데요. 이 전력 생산은요, 내가 줄이고 싶다고 해서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수력, 원자력, 뭐 석탄, 화력해서 지속적인 양을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되는 양은 또 사용이 되지만 이제 밤과 같이 이제 소비가 적은 그 시기에는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이 전기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전력 생산이 이 전력 산업이 굉장히 그 비효율적인 산업이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은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비효율적인 산업이다. 그래서 여기서 남는 전기를 어떻게 하면은 좀 제대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연구가 과거부터 이제 많이 되어 왔지만 그동안 배터리 기술이 이제 발전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비효율성을 계속해서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발전을 하게 되면 이 발전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단계에 보면 60%는 손실이 되고요. 40%만 전달이 됩니다. 40%도 안 되죠. 37.6%만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 집중형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최종 소비자까지 오는 단계에서 60%는 손실이 되고 40%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 집중식 발전 제도가 굉장히 그 비효율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력 생산 자체가 중앙 집중식으로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공급과 소비가 불균형하는 아주 이러한 비효율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전력 산업이다. 이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짓고 있는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인 그 메가팩과 파워팩과 같은 그런 시설들은요, 이런 비효율성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그 핵심적인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전기를 그대로 이제 흘려보낼 것을 여기에 저장했다가 앞서서 본 것처럼 그 텍사스의 그 수요가 갑자기 급증하는 그런 상황에는 또 메가팩에 있는 전기를 출력해서 또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낮에 또 이렇게 많이 쓰이지 않고 저녁에 이제 생산해서 남아 있는 것들은 또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낮에 이제 수요가 혹시 또 더 많아지게 되면 또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출력해서 또 공급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효율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바로 테슬라의 그 에너지 산업, 그리고 테슬라의 메가팩과 파워팩, 그리고 파워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메가팩과 파워팩 에너지 저장 장치는요, 그 발전하는 곳 근처에 이제 설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 중앙 집중식이 아니라 분산형으로 이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손실되는 6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주 비효율적인 그 전력 산업을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메가팩과 파워팩, 그리고 가정에서 쓰는 파워월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재생 가능 에너지 형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좀 다릅니다, 이것과.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수력입니다. 수력이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재생 가능 에너지 포션에서도 가장 많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수력은 계속 이제 물이 흘러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일정량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발전들은 좀 들쑥날쑥한 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 수력이 가장 그 선호되어 왔다 하는 이런 형태를 이제 알려준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특히 이쪽 부분이 이제 더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미국에서의 그 재생에너지 정책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궁금하게 되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미국에서 특히 이 에너지 산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살펴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미국의 그 재생에너지 정책은요, 진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10년 전부터 미국은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진심이었습니다. 이것은 뭐 공화당, 민주당 떠나서 미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가 이런 에너지 부분에서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아주 진심으로 추진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앞으로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 내용들이 구석구석 아주 법제화가 될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살펴보면 2021년 6월에 1.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500조가 되는 거죠. 이 1,500조를 그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2021년 6월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공제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람에게는 Production Tax Credit이라 그래서 이 P죠. 그래서 PTC.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인베스트먼트죠. 그래서 ITC에서 PTC와 ITC의 세제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 부분에 사업자들이 많이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 유인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활용을 위한 각종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다면 이게 연방정부라면 이제 주정부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 재생에너지 활용하려는 그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라고 해서 RPS라고 합니다. 이 RPS 정책을 꾸준히 개선하고 제정 중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뭐 계획이 아주 주마다 지금 다 구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에는 2026년까지 28%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여기 보면 텍사스 같은 경우는 2016년에 벌써 그죠? 5,000 메가와트에 관한 재생에너지를 달성을 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면 이 각 주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목표를 설정하고 또 달성한 실적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적극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 중립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35년까지는 발전 부분을 탈탄소화하고 2050년까지는 완전히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 아래 이제 법제화도 굉장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속력 있는 법률에 미포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주 정부는 이런 걸 다 정해서 목표를 정해서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의 목표도 꾸준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풍력 발전 같은 경우도 텍사스가 이제 풍력 발전의 미국에서는 1위입니다. 그만큼 또 이렇게 바람이 좋고 하기 때문에 그 풍력을 거의 뭐 전력의 한 20%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육상풍력은 설치량은 뭐 시마 2,426메가와트, 해상풍력 설치량은 42메가와트라고 해서 그 구체적인 수치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관련 주요 전략,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의 전환 동인 등 해서 탄소 중립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력 발전 설치량을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풍력 발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굉장히 진하게 돼 있죠. 텍사스에서 이 풍력이 굉장히 설치가 많이 돼 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자료를 살펴보면 이 주별 전체 발전량 중에 풍력 발전 비율을 보시면 이 텍사스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전체 발전량도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이제 풍력도 거기에 2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재생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이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북동부에서도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의 진심이었다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 그리고 지금 굉장히 배터리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를 저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킬 수 있게 되는, 앞으로 더 획기적인 그런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그 추가되는 발전량의 원천별 점유율을 좀 살펴보면, 이거 추가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기준이 아니라 추가되는 걸 살펴보면 1등이 그 솔라 에너지입니다. 즉 태양광을 가장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거니까요. 태양광이 가장 많이 발전이 추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풍력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태양광을 좀 제일 확장적으로 설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 번으로 풍력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텍사스가 태양광 발전의 최대 설치 지역입니다. 그래서 누적 용량으로 보게 되면 캘리포니아가 1등입니다. 그렇지만 신규 추가 용량으로 보게 되면 텍사스가 1등입니다. 2020년에 신규 용량을 보게 되면 거의 캘리포니아의 4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누적 용량으로는 캘리포니아의 절반 조금 못 미치는 누적 용량이지만, 지금 신규 용량은요, 캘리포니아의 4배 수준을 계속해서 2020년에 이제 짓고 더 확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을 했죠. 그리고 텍사스로 그 본사를 이전한 것은 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간 것입니다. 그냥 텍사스로 간 게 아니죠. 지금 텍사스가 또 다른 주보다도 이 태양광 발전 설치에 있어서 폭발력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에너지 산업, 그 다음에 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에 대해서 1등인 주인 텍사스로 일론 머스크가 목표를 정하고 본사를 이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텍사스에 앞선 영상에서 쭉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리튬 정제 공장을 짓게 되죠. 해안 인근에 리튬 정제 공장을 지어서 다른 기업들보다 33% 싼 비용으로 리튬을 정제하고요. 그 공장을 올해 4분기에 짓죠. 그래서 2년 후인 2024년 4분기에 즉 양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량 생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대량 생산된 33% 저렴하게 대량 생산된 리튬, 배터리용 리튬을 정제한 상태에서 기가 오스틴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배터리를 조립을 하고 그걸 다시 차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전기 자동차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로 인해서 그 배터리 제조업체들에게 또 원가의 3분의 1을 또 텍스 크레딧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60%가 저렴하게 지금 차가 나오게 되고, 배터리 비용도 60% 정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60%로 저렴해진 비용으로 이 에너지 산업을 확장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텍사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태양광 발전 비용까지 지금 하락세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더 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텍사스는요, 테슬라에게 있어서 이 에너지 산업의 기회의 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과거에는 그 패널의 비용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점점 이제 대량 생산으로 싸지고 있죠. 그러니까 패널의 비용도 싸지고 지금 배터리의 비용도 싸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지금 만들고 있는 테슬라로서는요, 정말 이제 텍사스가 그 에너지 산업의 기회의 땅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생에너지 시장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될 거냐, 미국은 어떤 쪽으로 갈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이 태양광 그 에너지 발전은 아주 좀 미미한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지금 풍력이 더 엄청나게 그 포션이 큽니다. 그렇지만 2050년으로 갈수록 태양광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건 국가 정책도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용도 그만큼 떨어지고 배터리 비용도 그만큼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태양광을 더 확장시키겠다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에 지금 테슬라가 기회를 캐치해서 지금 이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투자세 공제가 이제 연장이 되면서 2025년까지 태양광 설비가 이제 설치될 전망인데, 이렇게 보게 되면 레지던셜이라 그래서 이 파란색은 이제 가정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회색은 지금 유틸리티가 해서 발전 사업자들입니다. 또는 기업들입니다. 이 발전 사업자와 기업들이 사용하는 이런 태양광 산업의 규모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아실 수 있죠. 10년 만에 지금 굉장히 그 높은 증가 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책적으로도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모든 기업들은요,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가스 기업죠. 석유와 가스 기업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정책이고, 그리고 이 미국의 그 에너지 산업이 변화하고 있는 구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고유가이기 때문에 뭐 유가가 금방 내려갈 거다. 그래서 뭐 다음 달에는 인플레이션 찍을 거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을 찍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니까 금리 인상도 안 할 거고, 그럼 주식 시장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게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이런 에너지 산업 전체는 구조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죠. 친환경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마스터 플랜을 미국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정을 했고, 이 방향으로 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모든 기업이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석유 가스 기업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생산 규모 커퍼시티를 줄여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벌어졌고, 굉장히 그 수요가 줄었다가 폭발적으로 다시 수요가 늘어났는데, 공급이 그만큼 따르지 못하고 있는데, 공급을 늘리라고 대통령도 이야기하지만 이 석유 기업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석유 생산 시설 커퍼시티를 늘리는데 뭐 한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2년 걸려서 이제 늘려놓은 후에, 그 후에 이제, 근데 그러면 친환경이 아니라 계속해서 석산 발전, 석유 발전을 할 거냐? 그게 아니라 미국의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마스터 플랜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에너지 산업에 있어가지고. 그걸 누구보다도 석유 기업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시설을 늘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유가는 단기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 이런 산업적인 구조가 만들어 놓은 구조적인 현상이다.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테슬라가 또 이런 곳에서 왜 기회를 잡으려고 하고 이 산업을 10년 전부터 준비해 왔는지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계속해서 좀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21년 세계 기상기구에서는요, 보고서를 내는데 전례 없는 기상이변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은요, 이제 이상현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노멀이다 라고 하면서 기상이변이 뉴노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상이변이 자주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그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수준보다 1도가 넘게 지금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7년이 기록상 가장 따뜻한 7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년간 기온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온실가스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지구에서 이런 이상기온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기상이변이 발생하는데 너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이변이 아니라 이것이 새로운 뉴노멀이다 라고 지금 명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와 미국 인접 지역의 폭염으로 인해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한 마을이 기온이 거의 50도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의 기온은 54.4도까지 치솟았죠. 그리고 기중해 많은 지역에서 기록적인 고온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극한의 더위는 산불과 화재를 동반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더 이상 기상이변이 아니라 현재 그런 기상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그 뉴노멀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기상이변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을 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 피해도 또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앞으로의 전력 산업과 거기서 테슬라의 역할은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규모 분산 발전 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버추어 파워 플랜트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즉, 미국의 각 가정을 가상의 발전소로 삼아서 전력을 공급하게 하고 또 소비하게 하고 남은 양은 그 전력망에 전력을 공급해서 그 대가를 받고 수익 사업으로 또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VPP라고 하는 가상 발전소 사업인데요. 이 프로젝트에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테슬라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가정, 거의 한 5천 가구에 가는 가구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이 영상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영상까지 또 설명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 집중식 발전보다는 소규모 분산 발전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하죠. 왜냐하면 아까 보셨듯이 중앙 집중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그 에너지의 60%는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 단계에서 이제 손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40%만 가다 보니까 너무나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60%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만큼 비용은 발전할 때도 또 발생을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소규모 분산 발전을 하게 되면 이 60%로 그 사라져 버리는 그 비용을 아낄 수가 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규모 분산 발전 필요한 곳에서 직접 이제 발전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발전 사업이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양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헐적으로 인해서 전력 부족이나 손실 상태가 빈발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서 아주 극한의 상황인 그 텍사스의 그 상황을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극한에 되다 보니까 상황이 이르르니까 그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을 하고 그 전력은 그것을 빠른 시간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중앙 집중식 전력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블랙아웃이 돼버리면서 3일 동안 그 공포에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가능성이라는 것이 그런 아예 이제 그런 준비를 한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난이도가 점점 더 복잡해질 거라는 거죠. 이런 재생에너지는 점점 더 공급되게 될 텐데 이런 재생에너지의 그 특성은 그 공급이 들쭉날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바람이나 햇볕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 자체가 이제 들쭉날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이다. 난이도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바로 테슬라가 어떤 기회를 포착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VPP 가상 발전소 사업에 관한 부분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규모 분산 발전이 늘어나기 때문에 각 가정이 하나의 발전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라루프라고 해서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놓는 사업을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일찍이 전기차가 매력적인 제품으로 변한 것처럼 태양광 패널도 멋지게 변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각 가정이 스스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점점 더 확장될 것이다 하고 지금 태양광 패널하고 파워월을 설치하는 사업을 테슬라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인한 전력 때문에 에너지의 그 부족이라든지 손실 사태가 발생할 것인데 그때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고 파워월과 메가텍이 될 거라는 겁니다. 즉 아까 충분히 내용은 이제 설명드렸는데요. 그 재생에너지가 가게 되면 공급과 수요가 이제 불균형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많이 생산될 때는 그러니까 수요가 적고 에너지가 많이 생산될 때는 특히 이제 밤 동안에 그 에너지 저장 장치에 에너지를 저장해 놓고요. 낮에 이제 그 에너지 수요가 더 많아질 때는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공급해서 수요와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그다음에 재생 가능 에너지가 점점 더 증가함에 따라서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필수제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거기서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이 점점 더 확장되게 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가속화가 될수록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 이 전력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난이도가 높은 그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그 AI에 기반한 가상 발전소 시스템인 그 오토비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획기적인 시스템인데요. 즉 아까 VPP라고 해서 그 많은 생산자들이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하고 남은 양은 또 지역 전력망에 필요할 때 공급하게 되죠. 이때 필요로 하는 또 소비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수의 생산자와 다수의 소비자가 있을 텐데 그때 그 전기를 사고 파는 가격을 이 오토비더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산자에게는 최대한의 이익을 남겨주려고 하는 거고 소비자에게는 그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 오토비더가
그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서 적정 가격을 산출하고 적정 가격에 거래가 되게 함으로써 양측에 모두 이익이 되는 그런 균형 상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바로 이 오토비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단순히 그 에너지 저장 장치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력망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그 내용들에게까지 그 AI 그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서 양쪽에 모두 이익이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의 숨겨진 성장 엔진이 바로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테슬라는 오래전부터 이제 주택 전력인 레지던셜 에너지에 그 깊은 관심을 보여왔는데 그 2015년 3월에 파워월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홈 배터리 제품인데요. 그 이후에 머스크는 그 자신이 설립한 솔라 패널 업체를 테슬라가 인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에너지 사업을 이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을 위한 메가팩 그리고 발전 사업은 이제 더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메가팩보다도 용량이 더 큰 파워팩을 만들어서 에너지 산업에 공급을 하고 있고 특히 2017년에 호주의 그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에서 100메가와트 규모의 대형 배터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풍력 발전소 인근에 건설돼 가지고 발전량이 많은 밤에 초과 공급량을 저장해 두었다가 수요가 많은 낮 시간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그 당시 아주 혁신적인 그 산업이었다, 프로젝트였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의 에너지 비즈니스는요, 그 현재로서는 그 전기차 비즈니스에 가려져서 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머스크를 비롯한 임원진들은 이 에너지를 그 핵심 성장 동력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텍사스 사태가 발생한 그때에 강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보시면 아까 그 2015년, 16년 그 시기부터 집중적으로 이 산업을 앞으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지금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2020년 6월 달에는 그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그 머스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테슬라 에너지가 테슬라 오토모티브와 그 대략적으로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다. 그 미래에는 지금 테슬라에게 있어가지고 자동차 부문과 에너지 부문의 그 매출이 거의 비슷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규모로만 봤을 때는 에너지 비즈니스가 그 자동차 비즈니스보다 훨씬 큰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즉 에너지 산업에서 지금 자동차 산업과 같이 선점을 하고 그 점유율을 높일 수만 있다면 테슬라에게는 엄청난 그 폭발적인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샌들러의 애널리스트인 그 알렉산더 파터는 2030년대에는 테슬라 에너지가 테슬라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은 이제 6% 수준인데요. 약 30% 수준까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2030년이 되면 자동차 생산량이 2천만 대가 될 거라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생산량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보다 한 10배 가까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에너지 산업도 그 10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비중으로 봐서는 6% 30%니까 5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에너지 산업의 매출은 약 50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폭발적인 성장입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이 에너지 산업의 포텐셜이 크다라고 지금 그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오토비더라는 이 시스템은요, 그 유틸리티 고객들, 그 전력 사업자들이 자동으로 배터리 자산을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으로 지난해 5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존재가 알려졌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들을 모두 이익이 되는 그런 구조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점점점 쌓음으로써 여기도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이 된 거죠. 그럼으로써 그 많은 데이터 속에서 최적화할 수 있도록 이 오토비더가 전력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테슬라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그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이런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공급이 이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에너지 산업, 전력 산업의 특성상 계속해서 이제 생산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올 때 60%의 손실이 있다는 전력 산업의 그 비효율성이 있고, 이런 비효율성에 그 착안을 해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통찰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의 통찰력이 2021년 그 텍사스의 그 한파를 맞으면서 3일 동안의 그 공포의 그 대정전 상태를 맞으면서 이 일론 머스크의 통찰력이 더욱더 빛나게 되었고, 그 특히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 기가 오스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가 오스틴에서 이런 메가팩이 또 많은 그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2030년까지 테슬라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크고, 그런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고 애널리스트들이 그 평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구석구석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